장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선 판도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방전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세 분의 패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정현정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갤럽 여론조사 방금 전에 저희가 지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가장 유의미한 거는 모두가 선출돼서 오자 구도가 확정된 이후에 처음 나온 조사에서 두 사람의 오차 범위,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이루어졌다는 게 참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세 분의 해석 들어볼 텐데 먼저 김 부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금 그 나온 거에 따르면 이제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가 38%고 예. 안철수 후보가 35%,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7%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일단 그 오자 구도로 다섯 당이 이제 후보를 선출함으로 인해서 예. 오자 구도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장미 대선이 네. 현재 한 32, 3일 남았죠. 네, 그렇게 출발하게 됐는데 그럼 다 오자가 똑같은 식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압축이 되느냐인데 현재 이번 조사로만 보면 2강 3약 구도를 보였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도 10% 이하로 나옴으로 인해서 7%고 유승민 후보 4%, 심상정 후보 3%. 근데 이제 저는 2강 1중 2약으로 혹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아 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10% 예. 이하로 되면서 3약 구도로 일단 시작하게 되는 셈인데 근데 앞으로도 이제 한 달여 동안 저는 한 두 번, 세 번의 엎치락 뒤치락을 거칠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요동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서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됐는데 앞으로의 승부는 저는 두 가지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보수 후보들이 지금 보수층이 많이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을 낳게 한 요인이 보수층들이 많이 지지해서 그러는데 과연 보수 후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결정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더 투표장으로 많이 가느냐 하는 이런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거는 저도 대선을 한 20, 30년 취재했습니다만 처음 보셨어요? 이렇게 단기간 한 2, 3일 사이에 이렇게 오르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위력을 보여준 친구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원래 이게 안철수 후보의 과연 지지율이냐 상당히 또 결과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빠질 수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액체 상태의 지지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좀 약간의 고체 상태의 지지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좀 빠질 수 있는 그래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 의원님 보실 때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다행이냐면 홍준표 후보가 20%, 안철수 후보가 20%, 문재인 후보가 30%였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촛불이 있었고 촛불 대선을 치르는데 그런 국민적 어떤 심판이 없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실망스럽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좋은 구도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예를 들면 뭐 아주 오른쪽, 아주 왼쪽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조금 사라지고 좀 중도에서 좌우 이렇게 해서 국민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여론조사 말고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리서치뷰하고 프레시안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무선 100%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무선 100%의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차이가 여전히 7%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무선 100%냐 갤럽처럼 무선을 85%냐 하는 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양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가 가슴을 졸였던 거는 뒤집어지면 큰일인데 저 입장에선 그랬는데 일단 3%가 유지된 거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여전히 문 후보가 우위인 건 저희한테는 안심하는 지점이고요. 약간 졸이다가
이렇게 희화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지금 헉하는 부분은 서울에서 안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은 인구 1,000만, 경기도가 1,000만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가 되게 또 한 흐름이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안 후보가 이제 앞서서 이거 긴장되는 지점이고 한편 경기도는 여전히 많이 차이가 나게 문 후보가 이겨서 역시 서울 경기도도 표심을 안정한 표가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이제 좀 정책 경쟁을 세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보나 외교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이렇게 조율하고 국민들이 봐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뭐 좀 둘만의 정책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 의원님에게는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보실 때는 아까 지금 뭐 그 김 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20년 만에 이런 게 갑자기 급등한 거는 처음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급등의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다자구도에서 양강이 만들어지긴 상당히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는 사실은 유권자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저는 이 구도 자체가 사실은 뭐 아까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있겠지만 예. 굳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 되면 대체로 유권자들이 사실은 마음의 결정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결정의 반영이 지금의 양강 구도로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구도 자체는 양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이 서로 박빙 구조 안에서 싸우느냐 격차를 좀 더 벌리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을 누가 좀 더 하느냐. 이른바 이제 보수의 어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유권자의 충성도를 어떻게 다져가느냐가 핵심일 것이고요.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집도끼를 지키면서도 실제로 중도로 넘어가는 이른바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가 있었던 그런 어떤 지지들을 끌어안는 그런 어떤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을 서로 벌리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박빙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과 한 24일, 그러니까 3월 24일 조사를 보면 10%였거든요, 지지율이. 네. 근데 지금 이제 4월 3, 4, 5, 6 이렇게 보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30% 이제 좀 있으면 중반대로 접어들어가는 조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동안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결정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만 있다면 저는 안 후보가 앞으로 기존에는 많이 그 지지층들이 흔들려 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두 분이서 워낙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별로 저도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안철수 후보의 핫한 급상승 속에서 양강 삼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약 구도가 이제 마련돼 오자 구도인데 양강 삼약인데 보수 후보의 득표율에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 후보의 집권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이제 물 건너간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양강 중에서 누가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보수 후보 득표율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지금 소위 비문, 반문의 연대라는가 단일화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또 그거는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연 이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합친표가 7%, 4%, 11%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지식층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렇게 컸는데 보수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진짜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만약에 그래서 당연히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분위기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한 지식층이 하는 걸 봤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지층이 11%다 보니까 미묘한 지금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저는 이렇게 약간 예측을 한다면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보수 후보의 합계 집기율이 저는 7% 이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는가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조금 더 좀 말씀드리자면 하시죠. 예. 좀 아까 이제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거다 이렇게 제가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토론을 해보면 국민의당이 아직 그 비문연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가 만약에 바뀐다면 안철수 후보로 가는 것이 정권 교체냐, 이건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도에 따라 되게 유동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확장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떨어지고 구도가 오자 구도로 확정됐는데 안철수 후보만 일방적으로 올랐다면 그거는 이제 확장성이 없다는 거를 저희도 일부 인정하게 되는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는 이제 그동안에 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갤럽이 가장 보수적인 수치여서 저희들이 가장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진보적인 여론조사보다 저희는 늘 갤럽 여론조사를 굉장히 신경 써서 봐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런데 7%가 올랐습니다. 예, 7%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워낙 많이 오르시다 보니까 얘기를 좀 예, 7%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제가 말을 마무리를 좀 할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황에 마무리를 대한 좀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안 좀 했으면 될까요? 자, 최 의원님 먼저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심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문 후보가 7% 올랐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진짜 저희는 긴장하는데 그 같이 올라갔다는 건 이제 문 후보의 확장성도 일정 부분은 있다. 이제 있다. 이렇게 본다는 점 정부진영 말씀드립니다. 패널이 이제 저는 사실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제 선대위라든지 지금 당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국민의당의 선대위 소속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우리 측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경향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망하고 그리고 현황을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느냐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어떤 특정한 조사에 따라서는 특정한 후보가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경향적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 30%대에 육박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0%를 해서 한 많이 오르면 한 2%, 3%.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왜 30%를 벗어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죠. 삼자 구도라고 하더라도 막강한 어떤 대세가 형성이 되려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30에서 40%까지는 육박을 해줘야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왜 40을 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참 궁금해요. 왜 대세를 유지했지만 40을 못 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정권교체 프레임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교체 프레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한 확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지금쯤 한 40%쯤 갔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게 가지 않는 것은 문 후보께서 아직도 정권 프레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오른 것 같지만 내놓은 프레임 자체는 뭐냐면 정권 교체는 더 나은 정권 교체냐, 좋은 교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라고 또 반대 프레임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쌓이게 되면 문 후보는 실질적으로 30을 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프레임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물론 정권 교체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본인에게 40%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끌어갈 거냐, 경쟁적 프레임이 뭐냐.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일 것 같은데 특별한 대답이 없어서 저는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좀 받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패널 구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에 걸리면 뭐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굳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더 좋은 정권 교체, 그다음에 어느 게 진짜 정권 교체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붙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별로 뭐 제 관심 분야는 아니고, 저는 더 좋은 정권 교체라면 내용이 뭘 거냐, 핵심이 국민들께 얼마나 다가갈 거냐. 저희가 이제 일부가 진짜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뭐냐. 예, 그래서 이게 구도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38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뷰 조사에선 42.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동안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10%대에서 한참 머물다가 20%로 넘어가고 다지면서 단계형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지점이 조금 다지면서 오니까 지지층이 단단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다지면서 40%를 넘어서면 일단 넘어서면 이제 잘 내려오지 않는 지지율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 프레임은 과연 적폐청산의 내용이 뭔지 이런 걸 내용적으로 접근하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폐의 이제 문제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타당성 있는 고민이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아주 한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에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다 적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적폐를 우리가 청산하는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빠르게 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 후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편가르기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세력들은 적폐 세력이 되는 것처럼 이른바 통합적 관점을 놓친 적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주냐면 아 이게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반감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히려 반문 정서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위험한 프레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적폐 청산 얘기보다는 문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적폐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나와 다른 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적폐 청산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나와줄 때 사실은 문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 문 후보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함께 가져가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전망성들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계속 적폐 그리고 그건 과거에 대한 청산이고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도 노무현 정권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과 DJ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과거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적폐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집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편가르기가 아닌 적폐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문 후보 지지율의 확장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자. 이건 정말 반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짧게 이제 좀 해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문제점은 2007년에 정말 혹독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적폐청산은 정치권이 만든 게 아니지요. 촛불 광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로 적폐청산이 나왔고 이때 적폐는 과거의 민주정부까지 포함해서 적폐라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정부 10년에 쌓인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에 530만 표 차로 지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 과거를 이번 적폐에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후보의 행보를 좀 보면요. 오늘 오전 안희정 지사와 회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합의 메시지를 내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안희정 지사의 소위 껴안기에 나선 것이죠. 안희정 지사의 그 표를 지지표가 한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한때 20% 가량까지 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 후보의 원래 지지율이 한 30% 초중반이었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와 이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합치면 20몇 프로 되면서 합치면 세 사람 합치면 한 55% 가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경선이 끝났을 때 55%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뭔가 이제 45% 50% 가까이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현재 40% 조금 이하로 오히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40%를 넘는 게 많지가 않죠 지금.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경선 같은 경쟁자였던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그리고 뭐 최성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잘 서로 껴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지층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경선이 끝난 뒤에 다 흡수하기는 어려워요. 한 3분의 2 정도를 원래 흡수해 가면 전통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 경선으로 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3분의 2도 아니고 절반 이하로 흡수를 못한 경우는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재명 시장의 표는 한 절반가량 이상 문재인 후보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했던 표는 실제로 여론조사 분석 결과 50% 좀 넘는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강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안희정 지사하고 함께 잘 협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안 지사가 적극적으로 흔쾌히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문재인 후보한테 더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의 이런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점이 필요한 거고 또 한 점에는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자기 경쟁 후보를 껴안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손잡는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뭔가 이 중도와 중도 보수를 그러니까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보시기에 이 호프타임이 있은 이후에 어떤 민심의 변화라든가 어떤 표심의 변화 이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예상하고 있을 때. 한다기보다는 절박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만 회동을 한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관사로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동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선이 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만났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정당 경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정통 정당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회동이 그러니까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하고 러브샷한 장면이 굉장히 크게 막 보도됐잖아요. 예. 그런 어떤 보여주기 측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받아들일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당내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폄훼된 측면이 있었는데 안 지사가 얘기한 대연정이 적폐 청산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적폐를 청산하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같이 합의해서 정리하고 나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선의 발언 같은 것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이다 보니 이제 조금 공격을 받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남에 그치지 말고 안희정이 고민해온 콘텐츠를 흡수해서 대선 때 국민들한테 제시해라.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선이 끝났지만 끝나면 당연히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인데 당연히 이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갔다는 건 그만큼 당내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반문 정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대한 민주당 지지자는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 후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얻는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구성하고 있는 건 중도와 보수층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희정 지사를 실질적으로 문 후보가 실제로 그렇게 선뜻 끌어안고 싶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학적인 판단인데 저는 그러니까 뭐 동지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옹이냐 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고 안희정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확보한 것은 대체로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었다고 한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본선에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후보에게 돌아오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표에 오히려 공을 들이는 어떤 과정들이라는 게 현재로서 그게 적절하고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예. 오히려 그거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 표를 끌어서 어떻게 자기 안정적인 기반으로 만들 것인가가 지금 핵심이고 문 후보는 사실은 그걸 다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지금 없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층에서 보는 어떤 그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안희정 지사랑 지금 맥주회동 하시는 게 선거를 위해서는 그닥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마디. 예. 네. 저는 이번 전 대선을 몇 번 취재하면서 느끼는 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대결 구도가 상당히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로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또 두 분의 또 출신 지역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어느 후보가 완전히 독점하는 이런 구도가 깨진 거는 그거는 우리 정치사에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중에 지금 안희정 후보와 관련돼서 또 주목되는 건 뭐냐 하면 충청권은 어떻든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서는 제가 보기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좀 우세를 보이고 있고 예. 부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호남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약간 충청권이 약간 무주공산격이 됐어요. 반기문 후보가 나오려다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안 나오게 되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반기문 특사론을 제공하던 그러한 거를 이제 소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 같은 경우도 충청권의 유력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또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게 새로운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운찬 총리가 또 득표력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인물들하고도 손 잡는 것도 또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표심을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하느냐에 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안철수 후보를 지금 보수층의 표심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보수 후보들이 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샤이 보수층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표심이 옮겨갈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전히 차악을 이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예. 아니 뭐 차악의 문제 뭐 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뭐 악을 선택한다고 투표하겠습니까? 그런 그거는 얘기를 아닌 하거든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들은 한 번도 강한 후보를 갖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죠. 이제까지 보수 유권자들은. 대체로 우리의 정권 교체라는 게 보수에서 진보로 양강 구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정권 창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 투표를 해보지 않았던 보수 유권자층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야권에서 지금 포진하고 있는 강한 두 후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는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전략 투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뭐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수 후보들이 사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념 지향이냐 골치 아프게 뭐 이념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 안보 문제의 두 후보가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땐 정서적인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서.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소외되어 있거나 배제 세력이거나 또는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으로 규정된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메시지들이 자꾸 누군가로부터 던져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반감이 생기는 거죠.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누가 더 통합을 많이 해낼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탄핵 정국을 거쳤지만 유권자들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무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배제하고 갈 것처럼 보여지는 메시지. 이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그 지지를 놓쳐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감정적인 기준이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 유권자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것을 계속 위축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통합의 대화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냐. 그런 전향적인 어떤 능력과 요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걸 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보수의 마음을 가져갈 것이다. 샤이 보수를 오히려 이제는 활짝 웃는 보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통합 리더십.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땐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저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샤이 보수가 활짝 웃는 상황은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은 현실에 없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07년에 혹독한 비판을 당해본 쪽이라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그 정서를.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샤이 보수가 더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보 내지는 야권 전통적인 지지층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투표를 안 합니다. 기권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보수는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분들은 전 못 봤어요. 보수 쪽에도. 근데 문제는 지금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같이 가야 되는 모순 속에서
지금 이제 이것도 둘 다 동의해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후보 당선되고 경선 수락 연설에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빼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모순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예.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 가지는 꼭 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 문법이 거의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언제 시작됐냐? 지난해 총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의도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공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표가 오고 각 당이 어떻게 다니라고 하면 표가 일부 오고 이런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층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안철수 후보는 불안하고 문재인 후보한테는 좀 미운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보면서는 저도 약간 놀랐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때도 놀랐어요. 놀랐고 그때는 진보표를 좀 얻어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대선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으로 확 도니까 저도 놀랐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드에 대해서 저는 저희 당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욕먹지만 그렇게 가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보수 유권자들께서도 저희들의 모든 행보 안철수 후보의 모든 행보, 문재인 후보의 모든 행보, 국민의당, 민주당을 면밀히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국민의당 소속은 아닌데요.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당론이 기존에 달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후보 그 당시에 안 후보가 갖고 있었던 개인 안철수의 사드에 대한 입장과 국민의당의 당론이 달랐던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론을 바꾸자고 지금 이제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렇지만 지지율이 한 자리 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그 당론 바꾸자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당에서 크게 반향을 못 불러일으켰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있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처음에는 대해서 찬성하셨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론 가서 정할 당론을 때. 바꾸자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계속 찬성을 유지해왔다, 반대를 유지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아니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몇 번을 했습니다. 일단 당론이라는 건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돼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원외가 아닙니다. 같이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드 반대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바꾸려고 했으나 당론으로 또 부결됐고 예, 못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꼭 받아들이셔야 될 문제 제기인데 당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대권 후보가 입장을 바꾸면 그 사드에 대해서 가장 강한 반대였던 박지원 대표가 대권 후보가 그러니까 논의해보겠다. 이 모습은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거든요. 제가 네. 한마디 해도 되나요? 사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된 지금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예. 여기 이제 안 후보가 이제 사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배치 반대론에 가까운 입장에 섰다가 지금은 찬성론 쪽으로 사실상 바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당에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판 논쟁이 사항이 되고 또 안철수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냐면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합의한 소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상황 변경론을 펴거든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기존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변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사드를 포함해서 또 이 성장론 지금 현재 국가적 과제로 이제 서로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무슨 뭐 복지 문제, 그다음 또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 논쟁들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지금 뭐 네거티브 공세, 검증이라는 이유로 네거티브 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이제 TV 토론의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뭐 끝장 토론이든 제한 시간에 하는 토론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논쟁을 하면서 서로 한번 네. 찬반 논쟁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김 부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여쭤볼 텐데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끝장 토론 제안을 사실상 뭐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이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끝장 토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끝장 토론입니까? 그러니까 끝장 토론이라는 그 형식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장 토론의 형식을 뭐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시면 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토론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론 문제는 저희 당 경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뭐 토론을 기피한다, 뭐 토론을 못한다 그랬지만 경선 과정에서 뭐 불식된 얘기라 저는 끝장 토론이라는 형식을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토론 무제한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지정한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각 이제 YTN 연합뉴스 전부 토론하실 거 아닙니까? 그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바라는 토론 형식은 뭐냐면 이렇게 그 요목을 정해서 예를 들면 안보 국방 그러면 YTN 토론회에서는 안보 국방, 연합뉴스 토론회에서는 교육을 깊이 파고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깊이 파는 긴 토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뭐 저희 민주당 쪽에서 누가 끝장 토론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깊이 있게 가는 그런 형식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하냐 마냐의 논란을 하는 건 양당의 부끄러운 일 같은데요. 저는 저희 당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 당을 국민의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 최민희 의원의 그 얘기들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끝장 유권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유권자가 끝장 토론 보고 싶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죠. 문 후보도. 사실은 근데 최근에 우리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누구죠? 그 남경필 후보의 이른바 그 형식 없는 토론. 이런 것들이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포맷의 토론으로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 문화도. 선관위가 정했다고 해서 그거 외에 틀을 벗어나서 사실은 유권자들이 이런 토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임하는 것이 좋고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바른정당의 그 토론이 상당히 반향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토론을 아마 문 후보에게 제안을 한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힐러리와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번에 그 맞짱 토론을 하다가 트럼프가 사실은 그 맞짱 토론을 망치는 바람에 많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으면 국민들은 그조차 상당히 많은 만족감을 준다는 그래요. 거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 후보가 끝장 토론이 국민이 좋아하면 과감하게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아니 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제안은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판을 마련하시고 끝장 토론을 해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끝장 토론이 필요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목표는 아니다. 그래요.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게 형식에 토론의 치우친 목표다. 이 것보다는 말씀을 내용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